네, 64회 조사용 기출 문제 2번 법인세 신고 문항 10번 풀겠습니다. 문항 10번 교재 페이지는요. 31페이지. 교재 페이지는 여러분들 31페이지 펴세요. 31페이지. 자, 문항 10번. 문항 10번은 접대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접대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상액은 9,3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건당 3만 원 이하는 없고 3만 원 초과는 8,900만 원 있네요. 간이 영수증을 수취한 거는 3만 원 이하는 50만 원, 3만 원 초과는 없네요. 현물 접대비는 3만 원 이하는 없고 3만 원 초과는 35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합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총 접대비가 그래서 9,300만 원이라는 거죠. 9,300만 원의 내역을 확인했죠, 우리. 자, 1. 세부 내용 설명. 1. 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 300만 원. 300만 원. 대주주, 임직원은 아니네요. 대주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한 금액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주식회사 제주가 직접 제조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 제조원가 300만 원, 시가 500만 원짜리 제품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차변 접대비 350만 원이라고 차변에 비용 발생 350만 원 적었고 대변에 제품 300만 원 자산이 사라지죠. 제품 300만 원짜리가 사라지면서 대변에 뭐 또 부가가치세 예수금 50만 원이라고 해서 부채라고 50만 원 계상해 뒀네요. 양가로 2번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은 8천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 문항 10번을 다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65회차에서 나왔었죠. 워크북 6번에서도 접대비가 나왔었고, 자, 거기서 여러분 65회에서 제가 한도 이런 거 있죠. 지금 사실 64회에서도 지금 이 문항 10번에도 뭐 한도를 우리가 따로 계산하진 않아도 교수님께서 한도액 자체를 8천만 원이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 1단계 뭐였어요? 접대비 계산할 때 일단 1단계 접대비 직부인이었죠. 접대비 요건 자체를 못 갖춘 애들은 일단 1단계에서 다 걸러내는 거예요. 한도 C부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한도 C부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한 애들은 어때?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앞단계 1단계에서 직접 다 부인해버리는 거야. 한도가 뭐고 너는 야 애초에 요건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애초에 자격이 부족해. 한도 C부인을 받을 스텝 2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접대비 한도까지는 인정해주고 한도 초과분은 송금불산의 기타 사유치를 해줄 건데 자 1단계에서 자 모여봐. 너희 중에 2단계 C부인도 못 받고 그런 애들이 있어. 지금 자격 안 된 애들 뭐 적격 증빙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끄적끄적 막 영수증으로 막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명목은 접대비인데 뭐 대주주가 자기 개인적으로 쓴 걸 접대비로 넣었거나 이런 애들 있냐 자수해 다 잡아내서 1단계에서 다 전액 송금불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한도 2단계에서는 한도 C부인을 했는데 그 한도 C부인은 여러분 1단계에서 걸러낸 애를 걸러내고 회사가 계상한 접대비 금액 있고 장부 금액이 있고 세법상 한도 금액이 있잖아요. 그 세법상 한도 금액을 우리가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64회, 65회에서는 교수님께서 접대비 한도액은 딱 이 금액이야 라고 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뭐예요? 1단계 직부인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현물 접대비 평가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접대비 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만 뽑아내면 회사가 지금 계상한 접대비 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만 뽑아내면 세법 한도 금액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바로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64회, 65회는 그랬는데 앞에 차이는 안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65회에서 제가 한도 다 말씀드렸죠. 뭐 문화 접대비 있는 경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 접대비 한도는 뭐하고 뭘 더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면 기본적으로 3,6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추가적으로 뭐다? 우리 시험에는 일단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인 경우만 내어도 문제 없을 겁니다. 기본 한도 3,600만 원. 뭐 월로 나눠야 되지만 보통 우리도 그것도 1년 동안 하는 걸로 보니까 1번 3,600만 원, 2번 뭐 매출액.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매출이 많은 회사라면 그만큼 접대도 많이 하지 않겠냐? 한도도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매출액, 수익 금액에 따라 연동되어 있는 매출액에 연동되어 있는 수익 그 한도를 추가적으로 2번으로 주죠. 그죠? 100억까지 100억, 500억 기준으로 해서 100억까지 1000분의 3, 100억부터 500억까지 1000분의 2 그래가지고 뭐 500억 이상은 뭐 1000분의 3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 65회에서 그걸 보고 한번 외우셔야 돼요. 일단 우리 지금은 뭐에 집중하면 돼요? 64, 65의 풀이를 할 때는 한도를 계산해내는 거 그 자체는 하지 않을 거고 앞단계 직부인 뭐 네가 접대비로서의 자격이 있냐? 접대비 한도 C분이라는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냐라는 거. 즉 직부인 단계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21년도 개정세법으로 설명드린다고 했죠. 자, 21년도 개정세법에 여기 우리가 뭐다?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기준금액이 있죠. 기준금액. 그게 원래는 21년도 전에는 3만 원이었어요. 만 원. 21년도 전, 그러니까 20년까지는 그게 1만 원을 기준으로 1만 원이나 만 원, 1만 원을 기준으로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냐 이렇게 나눠지는 금액이었는데 요게 21년도부터 조금 올라갔어요. 3만 원으로. 그래서 65회차에 또 보면 기준이 3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64회차는 20년도에 원래 있었던 시험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1만 원, 건당 1만 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요거 수정이 제 교재는 수정이 돼 있고요. 기출 만약에 출력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3으로 바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3만 원 이하, 3만 원 초과로 교수님께서 주셨다라고 과정을 바꿔서 풀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자, 일단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 보라색 보세요. 자, 3만 원을 기준으로 건당 우리 접대하는 그 행위 한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적격 증빙 같은 표현입니다.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3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으니까 3만 원을 초과하는 그 건당 접대 행위 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데 만약에 적격 증빙이 아니다. 3만 원 초과 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데 만약에 적격 증빙이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건에 5만 원 한 건에 5만 원짜리 접대를 했는데 그게 적격 증빙이 없어. 그냥 간이 영수증 이런데 찍찍찍찍 자기가 수기로 그냥 적어 놓은 거래요. 그거를 그냥 붙여놨대. 그럼 세법 신고할 때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때? 5만 원 전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하는 거예요. 3만 원 초과니까 그러면 5만 원 썼으면 3만 원 초과 분인 2만 원에 대해서만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기준이에요. 일정 크기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봐줄게 라고 하는 세법에 그냥 어떤 재량을 주는 세법에서 어떤 회사한테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게 어느 정도 너무 소액은 봐주려고 하는 어떤 재량적인 기준이야. 3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제재하려는 기준이 아니에요. 세법이. 3만 원 이하인 애들은 좀 잔잔하니까 한 건당 뭐 해줘봤자 뭐 갈비탕 사주고 뭐 돈가스 사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뭐 그 정도는 봐줄게 이런 거고요. 그 기준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거. 3만 원을 기준으로 둬서 그걸 초과하면 야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기준 금액 3만 원을 넘는 건들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무조건 갖춰라. 갖추지 않으면 그 전액을 다 송금불산입 하겠다. 이거예요. 세법 입장이. 그러니까 세법은 규정이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어떤 규정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 일정 금액 이상 되는 부분을 제재하려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말했던 예를 들면 퇴직급여 한도 초과 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뭐 이런 게 그런 거죠. 한도 금액이 있고 한도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하잖아. 감가상각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방금 보고 왔던 문항 8번 9번에 있었던 뭐 그런 것들도 문항 8번에 만약에 상여금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했죠. 송금불산입. 그지? 그 기준 금액이 그렇게 한도 금액으로 되는 게 있고요.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 이 3만 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3만 원은 그냥 기준 금액일 뿐이야. 3만 원 이하분은 봐줄게. 3만 원 초과하면 3만 원 초과하는 애들은 전부 다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 라는 그냥 기준으로 쓰는 금액이야. 이 3만 원은. 그래서 뭐라고? 결론은 뭐라고? 만약에 5만 원짜리 접대를 했다. 그런데 적격 증빙이 없다. 그냥 찍찍 그냥 연습장 같은데 막 간이 영수증 손으로 막 쓰는 그런 거다. 허접한 그런 거다.
그럼 뭘 어떻게 처리해요? 송금불산이 적격증빙 미수치 5만 원 기타 사유출 이렇게 한다고요. 알겠지? 3만 원 초과하는 분인 2만 원에 대해서만 기타 사유출하는 게 아니에요. 송금불산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전액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자,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여기 3만 원은 어떤 세법이 부여하고 있는 그냥 소액에 대한 기준이야. 소액에 대한 기준. 소액이 넘어가는 거는 전부 다 적격증빙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서 여기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은 게 있고 간이 영수증을 받은 게 있지. 이게 뭘로 나와 있는 걸라고 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적격 증명. 적격 뭐요? 자격을 갖췄다. 자격이 알맞다. 이런 뜻이죠. 자격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빙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적격 증빙은 증명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뭐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뭐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런 거 전부 다 적격 증빙입니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걸 여러분 뭐 조작하거나 뭐 손으로 이렇게 막 그냥 막 마음대로 막 수정하고 이렇게 돼요? 안 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애들은 적격 증빙의 대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밑에 여러분 간이 영수증이라고 있어. 여러분 이게 용어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방금 위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뭐 또 현금 영수증이라고 했죠. 이제는 여러분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 우리 그 다 익숙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지? 신용카드 하면 당연히 카드 나오고요. 카드 매출 전표 당연히 주고요. 그 구매한 사람한테. 현금 영수증 뭐예요? 우리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면은 늘 물어보잖아요.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 이렇게. 그죠?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 그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은 그러니까 적격증빙이라고.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적격증빙, 현금 영수증. 그런데 여러분 용어 헷갈리지 말라고. 밑에 있는 간이 영수증은 여러분 그냥 문방구 우리 이런 데 지나가다가 누구나 막 살 수 있어요. 서식 이만큼 이렇게 있어. 간이 영수증이라고 해서 간혹 가다 보면 옛날 뭐 그 요즘은 이런 데도 찾기 힘들 정도죠. 그죠? 간이 영수증으로 이렇게 끊어주는데 요즘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뭐 읍내 시골 이런 곳에 가면 옛날 뭐 슈퍼 이런 데 있죠. 되게 작은 구멍가게 이런 데 가면은 아직 요런 게 뭐 간혹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 구매했다 그러면은 막 적어요. 오징어 5마리, 새우깡 3개, 사간 거 적어가지고 뭐 얼마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 이렇게 찍 찢어가지고 주세요. 그건 여러분 너무 조작하기 쉽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간이 영수증 이건 뭐다? 비적격 증빙의 대표로 지금 얘가 나와 있는 거야. 간이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 말 그대로 여러분 정식 영수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간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거래 그 자체만 그냥 어느 정도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느낌으로 쓴다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방금 말했듯이 구멍가게에서 아주머니가 너 지금 사간 거 새우깡 5개, 뭐 알사탕 3개, 아이스크림 5개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그래서 뭐 15,000원 이렇게 적격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용어 헷갈리면 안 돼. 현금 영수증은 적격 증빙입니다. 간이 영수증은 구멍가게에서 찍찍 적어주는 이거 이렇게 떠올리라고. 간이 영수증은 비적격 증빙입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됐고요. 자, 이거 분석합니다, 바로. 자, 여기 봐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적격증빙이잖아요, 그죠? 3만원 이하는 없어요. 3만원 이하 적격증빙 아니어도 괜찮은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아예 3만원 이하 끄는 것 자체가 없대요. 3만원 이하 끄는 게 없어요. 3만원 초과한 게 8,900만원 있대요, 일단. 요거 보고, 밑에. 간이 영수증 보세요. 간이 영수증 적은 거. 간이 영수증은 여러분, 어때? 아까 비적격 증빙이죠. 비적격 증빙이 인정되는 거는 건당 얼마까지만 인정돼요? 건당 3만 원까지만 이 간이 영수증 비적격 증빙이 인정됩니다. 접대비로서. 말했죠? 우리가 문방구나 이렇게 동네 구멍가게에서 간이 영수증 뭘 사고 간이 영수증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봐요. 자, 그 간이 영수증은 한 건당 3만 원까지만 인정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새우깡 사 먹거나 이런 건 되겠죠? 그죠? 여기 봐봐. 간이 영수증 수치한 거 3만원 이하 제가 적어놨죠.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죠. 그럼 여기 간이 영수증 수치 50만원 어때 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요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보면서. 간이 영수증 수취한 거 만약에 3만 원 초과분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if 있으면 송금불산이 기타사 유출해야겠지. 왜? 3만 원 초과한 분은 간이 영수증을 받으면 안 돼. 만약에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10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뭐 사고 그냥 간이 영수증에 100만 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패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적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송금불산이 100만 원 기타사 유출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간이 영수증인데 3만 원 초과한 게 있다. 여기 이 칸에 있다. 그럼 전부 다 그 전액을 송금불산이 기타사 유출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다른 회차에서 나오면 그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여기 3만원 초과 8,900만원이라고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한 건 적격증빙이니까 여기 그냥 금액으로 문제 삼을 건 아니죠. 적격증빙이니까. 그런데 혹시 여기 동그라미 1번 이 8,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죠? 이 8,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거야. 여기 1번 여기 있죠. 1번 이 8,900만 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 이 안에 있는 구성 내역에서 체크할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볼게요. 이 8,900만 원 중에 뭐가 있나? 읽어볼게요. 여기 일단 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 300만 원이 이 안에 있대요. 자,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정말 65회하고 유사하죠. 그죠? 이 유형 자체가 밑에 있는 문항도 거의 똑같아 이거. 알겠죠? 그죠? 자, 여러분 봐봐. 회사가 뭐 거래처하고 뭐 이렇게 접대를 했대. 거래처에 접대를 했대요. 업무 관련 영업 관련돼 있으니까. 자, 업무 관련돼 있다고 하고 정당한 접대 그 자체는 맞대요. 여기 주의할 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원 명의로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요걸 접대를 했다는 거지. 이게 뭐는 아니라는 거야? 직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그게 좀 헷갈리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원이 자기 카드로 친구들하고 주말에 막 놀았어. 어? 그리고 막 퇴근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그런 걸 써놓고 그걸 만약에 여기 슬쩍 이 8,900만 원 회사의 접대비 내역에 슬쩍 넣었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회사 격리 부서에 요청해서 그걸 보전받고 이랬다고 해봐. 마치 거래처에 접대한 것처럼 꾸몄다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법인세 신고하고 만약에 이게 조사라고 하든 아니면 신고 단계에서 그 내역을 적발해 알아냈다고 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만약에 이걸 알았다고 이 실제 내용을 알았다고 해봐. 명목으로는 뭐 접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 직원이 자기 카드로 친구들하고 퇴근 후에 막 논 거를 슬쩍 접대인 것처럼 꾸며놨다고 해봐. 그 돈을 받아갔대, 그럼 현금으로. 그거를 알았다고 해봐. 여러분 몰랐다면 그거는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접대비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회사가 야 이놈 알았다 그런 걸 적발했다는 거지. 만약에 그 감찰 이쪽에서 우리 감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회사 안에서 내부적으로 거기서 알았다는 거야. 이놈 잡아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 경우는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송금 불산입을 하고 이거를 금액 자체를 여기 보면 기타 사유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돈을 줬을 거 아니야. 현금을 보전해 줬겠죠. 그걸 전부 다 상여로 처분해야겠지. 그지? 내부적으로 여러분 그런 징계 이런 건 따로 하겠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직원이 쓴 거를 그거를 여기 넣어뒀다면 그거를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 그걸 알았다면 송금불산입에서 그 귀속자한테 네가 사적으로 쓴 거니까 돈을 가져가서 쓴 걸로 처리해야겠죠. 상여로 처분해야 될 거야. 근데 지금 그 경우가 아니에요. 그 경우가 아니고 말이 길었는데 지금 앞에 말했던 이 경우가 아니고 여기 직원 명의로 신용카드로 접대를 했다는 이 말은 정당하게 거래처한테 접대를 했다는 거야. 뭐 거래처한테 뭐 앞으로도 잘해보자고 뭐 선물을 사줬거나 거래 관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뭘 사서 줬거나 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 카드를 썼어야 되는데 법인 접대비 카드를 썼어야 되는데 이 직원이 실수로 자기 카드를 썼다 이 말이야. 아니면 자기 카드를 써도 되는 줄 알았든 아무튼 실수로 자기 카드로 했다는 거야. 접대 행위 그 자체는 맞아요. 회사가 접대를 상대 거래처 회사에 한 거는 맞아. 근데 그 결제를 회사 카드로 하지 않고 직원 카드로 했다는 거야. 그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직원 명의 신용카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비적격 증빙으로 봅니다. 지금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8,900만 원 내역이잖아.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 왜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가 있지? 이렇게 내역을 확인한 거야 지금 300만 원을. 그거는 뭐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여러분? 단위 영수증하고 똑같이 보면 돼.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했을 때만 그게 적격 증빙이 되는 거지. 아무리 접대 행위 자체가 일어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증빙이 직원 명의 신용카드라면 뭘로 본다고요? 간이 영수증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비적격 증빙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요? 비적격 증빙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비적격 증빙인데 어때요? 지금 3만 원 초과분이지? 건당. 그지? 뭐 접대비한테 거래처한테 뭘 사줬는데 이 300만 원이 뭐 5만 원짜리 60개를 사줬든 100만 원짜리 3개를 사줬든 300만 원짜리 하나를 사줬든 아무튼 3만 원 초과라는 게 지금 확인되잖아. 8,900만 원이 3만 원 초과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 8,900만 원 안에 있는 300만 원이. 그러니까 어때? 비적격 증빙으로 본다? 오케이. 근데 3만 원 초과인가 아닌가? 확인해봐. 따라와봐. 3만 원 초과죠. 그럼 어때? 3만 원 초과는 비적격 증빙이 인정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 송금불산익 300만 원 기타사 유출하면 돼요. 맞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옆에 또 있네요. 다른 항목. 대주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한 거 100만 원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게 뭐야? 딱 부당한 느낌이 딱 오죠? 빡 오잖아 지금. 부당하다 생각이 들죠? 회사의 접대비는 뭐라고 했어요? 상시 우리가 거래 관계에 있는 뭐 상대방 회사, 상대방 회사한테 앞으로 우리 지금처럼 잘 지내봐요 라는 걸로 한다는 게 접대비라고 했지. 어떤 접대를 하는 게 뭐 프로야구 입장권 주면서 자 요거 가지고 직원들하고 어떻게 재밌게 뭐 프로야구 관람도 하시고요, 뭐 미술관 박물관 가셔가지고 문화생활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대를 한 거야. 이걸 접대라고 하는데, 그죠? 거래관계 있는 경우에. 근데 뭐예요 여러분? 대주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 근데 이거야말로 뭐야? 지멋대로 대주주가 막 쓴 거야. 막 자기 선물 주고 싶은 사람 막 사가지고 그냥 자기 친구한테 사주고 놀고 먹고 같이 그래놓고 그거를 슬쩍 접대비 우리 회사 8,900만 원 여기 신용카드 회사 카드로 이렇게 한 거지. 회사 카드 내놔. 그래가지고 회사 카드로 대주주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먹고 놓은 거예요. 그거를 여기 넣어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안 거지. 신고할 때 찾아낸 거야 이런 항목을.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실질이 접대한 게 아니죠. 그지? 대주주가 이 100만 원을 갖고 회사돈 100만 원을 갖고 가서 흥청망청 쓴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거는 뭐 적격, 비적격 이걸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거는 이 접대 행위 자체가 지금 이걸 그 접대처럼 꾸민 부당한 행위잖아. 그지? 접대 행위 자체가 아니야. 뭐 적격 증빙, 비적격 증빙 이걸 따질 단계까지 가지도 못한다고. 그지? 회사의 신용카드로 썼으면 뭐해? 회사의 신용카드로 저 대주주가 회사 신용카드 접대비 카드 가져가서 지멋대로 쓴 건데, 그지? 그걸 지금 적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접대 행위 그 자체가 지금 부당한 거. 접대 행위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공 접대비라고 생각하면 되지. 가공 꾸며냈다는 거야 지금. 접대비 형식은 접대비 여기 비용 처리돼 있는데 아닌 거를 찾아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송금불산이 100만 원 배당하면 되겠지. 마치 이 주주가 100만 원을 회사 돈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쓴 거하고 똑같으니까 배당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돼? 배당 소득세 얘 더 내야겠죠. 이 주주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조정 2개 나왔고요. 3번 현물 접대비에 관한 게 있네요. 현물 접대비 기억나요? 65회에서 제가 이거 아이패드다 생각해보라고 했지. 내가 아이패드 만드는 회사라고 해봐. 어떤 여러 가지 만드는 회사야.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300만 원이 들어갔어. 그리고 그거는 시장에서 우리는 500만 원을 팔고 있다고 해봐요. 우리가 만드는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해봐요. 만들어서
파는데 만드는데 들어간 돈은 300만 원, 원가는 300만 원인데 시장에서 500만 원에 팔리는 거를 거래처에 준 거야. 야, 이거 내가 만든 거다. 한번 써봐. 좋은 거다. 시장에 가면 500만 원이나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거 공짜로 줄게. 앞으로 우리 계속 지금처럼 잘 지내자. 라고 거래처에 준 거예요. 그게 접대예요. 그게 뭐다? 돈을 준 게 아니고 사서 준 게 아니고 현물. 내가 만든 그 현물, 물건을 준 거잖아. 그걸 바로 현물 접대비라고 하고 이 현물 접대비는 뭐예요? 평가가 이슈가 된다고 했지. 어떻게 평가요? 여기 맥스 이 초록이 현물 접대비는 요게 포인트라고 했지. 맥스 시가 장부가 시가와 장부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줬으니까 이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치를 접대를 한 건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든 물건을 줬는데 그게 얼마치를 접대한 건지를 세법에서 정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렇잖아. 이 문제가 내가 300만 원 들여서 만들어서 시장에 500만 원에 판다. 이윤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 그냥 경우겠죠. 일반적인 경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간혹 가다가 뭐 여러 상황에서 만약에 시가가 내가 만들 때 들어간 돈 300만 원 예를 들면 여기서 그거보다도 팔리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겠죠. 뭐 거의 없겠죠.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크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접대비로. 크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가가 더 클 거야. 그지? 내가 만든 것도 이윤을 붙여서 판다고. 그지? 그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맥스, 시가, 장부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해서 접대비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 있었죠, 여러분? 여기. 부가가치세 예수금 요거 체크했었죠, 여러분? 자, 요거를 한 번만 짧게만 적고 갈게요. 요거.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 물건을 팔았다고 해봐요. 물건을 팔았다고 해봐. 내가 뭐 300만 원 드렸는데 300만 원짜리를 내가 500만 원에 팔았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나는 일단 여러분 어때요? 500만 원짜리 팔면서 이게 10%는 소비자한테 야 부가가치세 10% 내세요 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현금으로 550만 원을 받겠죠. 그죠? 550만 원을 받을 거예요. 500만 원씩 받고 자 여기에 내가 뭐 제품은 뭐 300만 원짜리가 사라지고 여기에 뭐 이익이 200만 원. 요게 좀 회계상 안 맞으니까 새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헷갈릴 거예요. 자, 이 현금 55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매출 원가 생각나요, 여러분? 재무회계에서 이거를 만약에 5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자, 매출 회사의 수익은 여러분 550만 원 전체가 아니죠. 그죠? 매출은 500만 원이야. 이 50만 원 받은 거는 부가가치세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나라에 내야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야 돼요. 그죠? 요거는 소비자가 나라에 내는 거잖아요. 간접세 맞죠? 내가 대신 내주는 거야. 소비자가 50만 원 낼 거 내가 물건을 팔면서 50만 원 주세요. 그거 내가 파는 사람이 미리 받아서 나라에 낼게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부가가치세죠. 50만 원은 뭐다? 이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내 매출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나라에 내야 되잖아. 국가에 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 유동부채. 일시적인 부채야. 왜? 나중에 국가에 내야 되거든. 맞죠? 밑에 조금 따라와 볼게요. 자, 요렇게 이게 뭐다? 내가 현금 수령시. 즉 판매시죠. 판매시.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요렇게 나가고 추가적으로 그것도 합시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재고자산이자 내가 만든 재고자산이 없어졌죠. 제품 300만 원짜리는 사라지고 이만큼은 뭐가 돼요, 여러분? 오랜만에 회계한다. 그죠? 매출 원가. 300만 원. 이 제품은 뭐다? 자산이 사라지는 거고요. 매출 원가는 뭐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
비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죠. 이 매출은 뭐였다? 수익이었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인식하는 수익은 500만 원, 비용은 300만 원. 그래서 회사는 200만 원만큼 이익이다. 맞죠? 매출 총이익이 200만 원이다. 라고 했지. 우리가 근데 왜 재무회계에서 회계 처리할 때 뭐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런 거 거의 못 들어봤는데요.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약간 이론적으로 약간 그 논리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하고 쭉 모든 논리를 전개해서 재무회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세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세법이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요렇게 현금 판매 시, 현금 수령 시 내가 물건을 팔 때 요렇게 회계 처리를 했죠?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그죠? 요렇게 했고 자, 나중에 뭐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해봐요. 신고한다고. 신고할 때 여러분 이제 내 세금을 내는 다른 거래는 없습니다. 가정해요. 다른 거래 없고 딱 요것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것만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미리 받아뒀던 이거 있죠. 50만 원. 이 부채. 이게 사라지면서 마음의 짐이었죠. 야, 이거를 여러분 50만 원 내가 만약에 회사가 안 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5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예수금 50만 원 사라지면서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내겠지. 현금 50만 원 사라지고. 국가에 내는 겁니다. 여기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가 차변에 적히니까 부채가 소멸되는 거죠. 알죠? 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부채를 인식하고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여러분 회계 원리 기억나요? 예수금 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수는 받을 수야. 미리 받았다고. 내가 수익으로서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어딘가에 나갈 돈을 지금 미리 예수로 받아놓은 거야. 예수금 미리 받은 돈 내가 나중에 이건 나갈 돈이야. 그러니까 부채라고. 부채. 반대로 말하는 반대 개념 뭐 있어요? 선수금 개념이 있고요. 선수금, 예수금, 미수금 이런 거 있죠. 미수. 선수가 아니고 미수금이 있죠. 미수금 지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나중에 받을 거다. 그럼 그건 뭐야? 미수야, 미수금 자산이라고 자산. 알죠? 예수금이나 선수금은 먼저 받는 거니까 부채예요. 말이 헷갈렸어요. 예수금하고 선수금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요렇게 이 예수금은 부채예요. 그리고 요렇게 나갈 거야. 나중에 내가 현금으로 나갈 거야, 나갈 거. 그걸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죠?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따라와 보세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50만 원이라고 해서 회사가 만약에 물건을 팔았다면 이 50만 원을 이렇게 지금처럼 현금 50만 원 왼쪽에 받고 이만큼을 부채로 잡아뒀다가 부채로 계산해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채가 사라지면서 현금을 냈죠. 방금 봤잖아 이거. 자,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내가 만든 물건을 자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500만 원짜리예요. 좋은 거야. 자, 줬어. 접대한 거야. 공짜로 준 거지 당연히. 공짜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500만 원짜리 주면서 자, 그런데요. 세금은 부담하셔야 돼. 자, 50만 원 내세요. 세금은 부담하셔야 돼. 이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50만 원 저희 회사가 내야 되니까 50만 원 내세요 하면 그러면 상대방 회사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안 받아 임마. 가져가. 줄 거면 그냥 주고 다 네가 부담하고 주던지 아니면 뭐 그 나한테 팔든지 그걸 하지 뭐야. 안 해.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그래야죠. 저희가 이 500만 원짜리 주시는데 부가가치세는 제가 내야죠 라고 하면서 50만 원 나한테 줄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그죠? 우리 무슨 경품 당첨돼도 제 세금은 네가 부담하세요 뭐 이런 건 있잖아. 그지? 그런다고 해서 나 세금 내기 싫으니까 안 받아 뭐 이런진 않잖아요. 세금 부담해도 이득이니까. 그죠? 근데 그 경우하고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어때? 그거하고 다르잖아. 경품 당첨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공연 보러 가서 뭐 경품 당첨됐어.
그러면 제 세금 여러 가지 세금이 나잖아요. 이란 뜻이잖아. 세금 일부는 네가 부담하세요라고 하면 어때? 보통 근데 부담할게. 왜냐하면 더 그 경품이 좋으니까 갖고 싶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세금 부담한다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거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거야. 상대방한테 경품 당첨된 게 아니야. 내가 거래한 상대방한테 앞으로도 잘해보자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주는 거라고. 그게 접대라고 접대인데 부가가치세 내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좀. 그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 받겠지. 결과적으로 뭐야? 일반적으로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50만 원, 이 50만 원은 받아서 주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일반적으로 접대에서는 현물 접대하면서 돈 내놔라고 하는 거 이상하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현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우리 시험에서 현물 접대를 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부담한다고 생각해요. 어때? 이 50만 원을 이 현금으로 안 받았어요. 그죠? 그냥 사라질 거 아니야. 접대비라고 500. 여기 차변에 여러분 이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현금 550만 원 안 받았죠? 그죠? 여기를 그냥 접대비라고 한 거라고 지금. 이 550만 원을 다. 그죠? 현금 하나도 안 받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 부가가치세 신고 나중에 할 때 내가 현금은 받은 건 없지만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지금 생겼잖아. 부채는 생겼잖아. 그죠? 여기 살아있잖아. 오른쪽에 봐봐. 있잖아. 여기. 그지? 이 부채 오른쪽에 사라지면서 내 돈 50만 원을 나라에 내야 돼요. 그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원래 거래처에서 50만 원을 받아서 내가 내는 거야. 근데 이건 접대니까 야 가져가 그냥. 내가 나중에 이거 부가가치세 내가 낼게. 접대하는 회사 입장에서. 그죠? 지금 이게 이런다는 거잖아. 차변에 접대비 550만 원 잡아버리고 비용 처리해버리는 거야. 접대비로 계산하는 거야.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분도 내가 내준다는 거지. 나중에 내야 돼요. 안 낼 순 없어. 나라에 50만 원 내야 돼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 이해되죠? 제가 65회 할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회계 처리하진 않았는데 지금 회계 처리해 드렸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현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다 상대방한테 줬으니까 이 550만 원을 전부 다 접대비로 본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나중에 50만 원 현금으로 나라에 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가 사라지면서 내 50만 원을 나라에 내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물건을 상대방한테 주고 50만 원은 원래 상대방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죠. 일반적으로 안 받아. 안 받고 내가 그걸 나중에 이렇게 내준다는 거야. 나라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550만 원이 다 접대비라는 거 이해가 되죠? 500만 원 물건을 준 거는 당연히 그 500만 원 접대비예요. 500만 원. 그리고 50만 원 부가가치세도 상대방이 안 내고 내가 내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방 낼 거를 내가 낸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으로 낼 거를 안 내게 하는 거지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상대방한테 현금으로 준 거랑 마찬가지야. 됐죠? 설명이 길어졌지만 뭐 이해는 잘 되실 거예요. 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접대비로 보는지. 그죠? 자, 됐습니다. 문제를 풀게요. 자, 이제 여기 필기 여기는 지우고. 자, 그러니까 회사는 여러분 접대비 350만 원만 했다는 거야. 이건 어때요, 여러분? 이 회사가 뭐는 잘했지? 부가가치세 예수금 50만 원이 접대비가 되는 거는 회사가 잘한 거야. 참 잘했는 거야. 그지? 부가가치세 예수금 어차피 내가 나중에 내야 되니까 이 부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현금으로 국가에 내야 되니까 접대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이 350만 원은 300만 원과 50만 원 부분으로 나눠져 있겠죠? 나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50만 원 접대비 여기 빨간색으로 하자. 이 50만 원은 오케이 잘했다. 세법이 보는 거. 참 잘했네. 이 50만 원 접대비로 올려놓으면 돼. 맞아. 이거 접대한 거야 네가. 접대비로 처리하는 거 맞아. 근데 이 300만 원이 아쉽다는 거지. 야 장부 금액 300만 원으로 해두면 어떡하냐. 장부 금액 혹은 시가 둘 중에 큰 거. 보통은 시가가 더 크다고 했지. 그러니까 시가로 한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3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으로 해야지. 네가 물건을 시장에 팔면 500만 원 받을 거 아니야. 팔아서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500만 원 준 거잖아. 맞죠? 이 논리야, 이 논리. 그러니까 어때? 300만 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회사 접대비 계상액에 플러스 200만 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 요거 잊지 마요. 회사 계상한 접대비 지금 여기 뭐야? 회사 계상한 접대비가 총 9,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200만 원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야.
세무조정은 있다 없다? 이 200만 원을 더해주는 세무조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생략되는 거야. 처분이 이걸 팔았다고 해봐. 내가 300만 원짜리 물건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 팔았어. 팔아서 500만 원 받아서 그거를 접대한 건데 처분 이익하고 접대비 200만 원 요 두 개 똑같이 이익도 200만 원 생략돼 있고 접대비 200만 원도 생략돼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세무조정이 생략된 걸로 보고 그냥 우리가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요거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 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둘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처분이익 200만 원도 누락돼 있고 접대비 200만 원 비용도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숫자적으로 그냥 똑같아요. 이걸 하는 게 실익이 없어. 우리 세법에서는 약속처럼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하지 않는다. 생략한다. 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뭐 한다? 세무조정은 하지 않고 그냥 접대비 계상액에다가 200만 원만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설명은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자, 요거 풀어볼게요, 이제. 자, 직부인.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세무조정 두 개 나왔지. 뭐하고 뭐였어요? 야, 접대를 했는데 그거를 법인카드로 했어야 되는데 직원이 모르고 자기 카드로 했대. 그걸 뭘로 본다고요? 비적격 증빙으로 본다고 했지. 3만 원 초과했잖아. 그지? 3만 원 초과분해서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300만 원은 전부 다 송금불산입,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분, 직부인 3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기타 사유 유출이라는 거 잊지 마요. 기타 사유 유출이라는 거 잊지 마요. 상여하면 안 돼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야. 법인이 접대한 거는 맞아. 그런데 직원이 모르고 자기 카드로 한 거야. 그 결제를. 상여 아닙니다. 상여 아니라고. 됐죠? 알았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적히는 거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아무거나라고 해서 그냥 진짜 아무거나가 아니고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뭐 적격 증빙 미수치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뭐 직원 명의 신용카드 이렇게만 적어도 돼. 알았죠? 스텝 1 직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부인은 뭐라고요? 시부인 스텝 2 한도 시부인을 받을 자격도 없는 애들 내가 골라낼 거야. 지금부터 직접 부인할 거야. 너희는 이렇게 이거라고 지금. 됐죠? 두 번째 뭐였어요? 대주주 지멋대로 친구들하고 놀아놓고 법인 카드로 갖고 논 거야. 법인 카드 가져가가지고 친구들하고 흥청망청 100만 원 놀았대요. 어때? 송금불산입 대주주 사용한 가공접대비 100만 원 배당 지나면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회사는 여기 9,300만 원만큼 손익계산서의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죠. 이 중에서 지금 시부인을 받을 자격도 없어서 우리가 직접 부인한 게 스텝 1에서 얼마야? 300만 원, 100만 원. 그지? 이 400만 원은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어가지고 전액을 다 송금 불산입한 거예요. 됐죠? 스텝 2 와봐. 그러니까 한도 시부인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가 9,300만 원만큼 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해뒀어요.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적어뒀죠. 하지만 어때? 지금 여기 스텝 1에서 직부인된 거 300만 원. 직원 명의 신용카드. 그리고 여기 대주주가 지 멋대로 쓴 거 100만 원. 이렇게. 어때? 빼줘야겠지. 왜 빼주는지 이해되죠? 스텝 1에서 전액 부인됐어 이미. 너희들은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 놓치기 쉽다고 했죠?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방금 보고 온 거 여기 현물 접대비 여기 회사 계상 접대비에 200만 원 더해주는 거 그지? 시가 500만 원짜리인데 장부 금액 300만 원만 접대비로 회사가 적어놨잖아 이렇게 그지? 200만 원만큼 가산해줘야 된다고 세무조정은 추가적으로만 하지 않고 그냥 이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 200만 원을 더해주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회사가 계상한 그 접대비는 결과적으로 9,100만 원인 셈이야. 요거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죠? 9,100만 원. 한도 8천만 원은 주어져 있죠? 앞에 마지막에 여기 한도는 8천만 원으로 하자. 접대비 한도는 8천만 원으로 하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한도는 8천만 원인데 9,100만 원이 접대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추가 1,100만 원. 그죠? 8천만 원, 9,100만 원 차이니까 1,100만 원만큼 기타 사유 유출해주면 돼요. 요런 거 외우라고 했죠? 여러분 뭐였어요? 막간 꿀팁 뭐였어요? 내가 이번 회차 공부하는데 조사용 공부하는데 접대비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나는 하나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 공부 못했을 수 있잖아. 하지만 뭐는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접대비 사실 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접대비 계산을 했을 때 한도 초과가 나올지 한도 미달이어서 그냥 놔두면 될지 나는 몰라. 하지만 여러분 확률적으로 어떤 확률이 높아요? 접대비 문제가 나왔는데 접대비 한도 초과가 아닐 확률은 많지 않겠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지? 수험생적으로 봤을 때. 그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디 누가 가르쳤다고? 자, 뭐 나는 숫자는 몰라요 라고 하더라도 뭐는 적어야 돼요? 접대비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직부인 몰라. 하나도 몰라. 그래도 뭐는 적으라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숫자 몰라. 아무거나 적어요. 그냥 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600만 원 아무거나 적어. 적고 기타 사의 유출. 이거는 적어야 된다.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얼마 몰라. 기타 사의 유출. 이렇게.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의 유출. 이 세 개는 적어야 된다고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부분 점수라고요. 그지? 0.5점이든 1점이든 받는다고요. 그걸 모아서 내가 다른 문제는 다른 문항은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접대비 공부 안 했더라도 이거는 해야 돼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 유출은 적자라는 거야. 마찬가지라고 했지?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야. 대손 충당금 문제가 나왔는데 한도 초과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공부 안 해서 대손 충당금 공부 안 했어. 뭐를 적어야 돼? 송금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뭐 500만 원 아무거나 적어. 숫자는 모르니까. 뭐 소득처분은 뭐예요? 유보. 송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이거는 적어야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적는다고 합격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모든 파트, 모든 문항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해야죠. 근데 모르는 게 있더라도 최소한 이 문항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준범 강의 들었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그냥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유 유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뭐 이런 것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자, 이거 농담이고요. 그만큼 간절하게 항목 하나하나라도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담이라는 게 이걸 적으라는 게 농담이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적어야 돼. 공부 안 했더라도. 요거는 우리끼리 그 공부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바로 적고 옵시다. 요 세무조정 3개 나왔죠? 송금 불산입 3개. 뒤에 가서 가산조정에 가서 적고 올게요. 여러분 몇 페이지예요? 35페이지. 35페이지 오세요. 왼쪽 가산조정.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의 가산조정. 적어요. 적격증빙 미수치 송금불산입 300만원 기타 사유 유출. 대주주 가공접대비 100만원 배당 송금불산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1100만원 기타 사외 유출. 외워야 된다고. 접대비 한도 초과는 소득 처분이 기타 사외 유출이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알겠죠? 자, 여러분 일단 앞으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봐봐. 문항 10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야? 11번 위 자료 이외에 세무조정은 없다. 그래서 문제 2번이 지금 끝난 거예요. 자, 조금 더 따라오세요. 답안 마무리 지을 거예요. 끄지 마. 답안 양식 마무리 지어야죠. 문제 2번 끝낼 거예요. 자, 소득금액조정 합계표가 완성됐죠? 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쳤더니 다 쳐졌죠? 문항마다 풀고 적고 풀고 적고 했잖아 우리는. 다 적었습니다.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35페이지. 여러분도 다 적으셨죠? 다 적혀있죠? 여러분 연습하는데도. 왼편이 가산조정, 오른편이 차감조정. 맞죠? 제일 마지막에 합계를 여러분 교수님께서 놓치지 말라고 적어놨었죠? 멘트. 나만 기억하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 보고 올게요. 여러분 문제 2번 여기 첫 페이지 봐봐요. 23페이지. 23페이지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있었죠.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서식 하단에 합계란을 반드시 기재할 것. 뭐? 서식 하단에 합계란을 반드시 기재할 것. 그죠? 안 적으면 틀린단 말이야 이게. 부분 점수 없다고. 거기에 합계란도 교수님께서 따로 부분 점수가 배점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몇 점인지는 저도 몰라요. 몰라. 그런 자세한 거는 저는 몰라요. 뭐 0점 몇 점인지 이런 것까지 제가 아는 게 아니고 다만 교수님께서 합계란을 반드시 기재할 것이라고 적어놨다는 거는 누가 봐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교수님께서 한번 찝어주시는 거예요. 맞죠? 합계란 적읍시다. 46페이지 마지막에 가산조정의 합계는 1억 7,280만원, 차감조정의 합계는 7,200만원이다. 소득금액조정 합계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서식 1번 여기 몇 페이지요? 33페이지로 오세요.
이제 여기 풀 준비가 된 거예요. 서식 1번이 완성돼. 이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완성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요 아까 저게 여기 앞쪽에 필기됐던 거 기억나죠? 뭐 2월 결손금 이런 건 일단 지울게요, 여러분. 약간 조금 보기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자, 여기 보세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5억 어디서 가져오는지 알죠, 여러분? 문항 1번, 문항 1번에 있었잖아. 법인세 비용 얼마다, 당기순이익 얼마다. 거기서 가져오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방금 여기 입금산입이라고 적혀있는 칸은 뭐의 대표라고요? 가산조정,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의 대표로 지금 입금산입 하나만 적혀있는 거라고. 가산조정이 합계 적으면 돼. 1억 7,280만 원. 그리고 여기 송금산입은 차감조정의 합계,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의 대표로 지금 송금산입만 적혀있는 거야. 차감조정의 합계 7,200만 원 적으면 돼요. 그러면 차가감 소득이 6억 80만 원이고요. 기부금에 관련된 초과 다른 게 없으니까 기부금에 관련된 세무조정이 안 나왔으니까 한도 초과 세무조정이 안 나왔으니까 그게 차가감 소득이 바로 각사소가 되겠지. 각산원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각산원도 소득 금액에서 이비소를 빼줘 2월 결손금을 공제해 줄 거예요. 2천만 원.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제가 문학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010년도분은 지금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걔는 어때요? 걔는 지금 2월 공제 가능 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빼준다고 말씀드렸죠. 이 2천만 원은 뭐예요? 2011년도 발생분이었어. 2012년도 발생분은 올해 2021년까지 가능하죠, 공제가. 그러니까 여기 2천만 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앞에 2월 결손금 문항 1, 2, 3번 풀었던 거기를 다시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문항 2, 3, 4번 풀었던 거기를 다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자, 과세 표준이 나오죠. 각사소에서 이비소 빼서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나와가지고 우리 여러분 이 서식이 많은데 어디까지만 교수님께서 적으라고 하세요? 일단 과세 표준 나왔어요. 어디까지만 적으면 된다? 요것도 보고 봅시다. 똑같이 첫 페이지 23페이지 요거 앞에 요거 지우고 23페이지 여기 서식 1번에 관한 멘트 첫 번째 서식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어디요? 코드 번호 115의 산출세까지만 적으세요 라고 했어. 115번까지만 적으면 돼. 115번 어디 있어요? 115번 어디 있어요? 115번 여기 있다. 산출세액 여기까지만 적으면 된다고. 산출세액만 여기까지만 뽑아내면 됩니다. 이 밑에는 적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밑에 여기는 다 적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죠? 115번까지 산출세까지만 한다. 이것도 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죠? 그리고 지금 이 방금 말한 거 있죠? 서식 1번은 115번까지만 적어라. 서식 2번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합계는 놓치지 마라. 반드시 적어라. 이거는 여러분 회차마다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요. 문제 2번, 문제 3번은 똑같다고요. 서식이 똑같다고요. 115번까지 적어라. 합계 놓치지 마라. 그 멘트도 똑같아요. 맨날. 매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때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 여기는 이하생략이라고 또 적어주셨죠. 놓치지 말라고. 산출세까지만 적으면 되는구나. 연습을 통해서 요런 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버벅거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딱 풀고 넘어갈 수 있다고. 문제 3번으로. 알았죠? 자, 잔소리를 조금 했고 이제는 진짜 이걸 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산출세 뽑아내는 거. 과세표준이 5억 8,080만이죠. 자, 여러분 세율 법인세 세율 외우라고 했어요. 여기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봐봐. 법인세 세율 여기 적어놨는데 법인세 세율 암기하는데 소득세는 세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박성실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세율 주어진다고. 그죠? 1200만 원까지 뭐 6%뭐 이런 거 다 주신다고요. 앞에 요것도 한번 보고 올게요. 금방 보고 오니까. 요 복용골 분리해야 되는 거 기억나죠? 항목에 여기 봐봐요.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9페이지에 봐봐. 소득세는 이렇게 주시잖아요. 소득세는 기본세율이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1200만 원까지 6%, 요렇게 4600만 원 이하는 1515%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고 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법인세는 안 주신다고요. 세율을 안 주세요. 세율 못 외웠으면 산출세액 못 내는 거지. 과표 알아도. 그지?
외워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22%, 3천억 초과분에서는 25%인데 여기 과표를 말하는 거예요. 과표. 과표 2억 이하는 1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어디까지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위에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2억 이하분에서 2억 과표 기준으로 2억 이하 과표는 10% 곱하고 2억 초과분은 그냥 20% 곱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 과세 표준이 200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혹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200억 이하일 겁니다. 지금도 봐봐. 과표가 얼마예요? 5억 8천이야. 5억 8천. 5억 8천이니까 200억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2억은 넘게 나온다고. 교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야.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 이것만 외우면 내가 풀 수 있게 해줄게. 너무 많은 걸 외우라고 내가 하진 않을게. 요 정도는 너 외웠니? 외워야 된다? 라는 게 우리 시험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끼리 약속처럼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교수님과 약속처럼 되어 있는 거야. 법인세 세율은 몇 프로로 준다 이렇게 안 주어져 있지만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지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는 20% 여기를 외우라고. 자, 5억 8천 80만 원 어떻게 해요? 2억까지는 10%고 2억 초과하는 여기 2억 초과분 3억 8천 80만 원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친구들 가끔 질문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누진 공제 방식은 이렇게 누진세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곱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산출세 9,616만 원 9,616만 원 이게 산출세액 115번 산출세액 9,616만 원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저처럼 100만 단위로 쓰시면 안 돼요. 다 적으셔야 돼. 원 단위까지 다 결산수상 단기 순이익 5억 이렇게 숫자 08개 이렇게 다 적으셔야 돼요. 당연히 연습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답안 쓸 때는 여러분 당연히 원 단위로 써야 돼요. 입금 산입 얼마? 1억 7,280만 원 이렇게 다 적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다 했죠? 답안 서식까지 완전히 우리 마스터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문제 3번 법인세 조사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